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복인 리창이 차기 총리에 사실상 내정되는 등 집권 3기 최고 지도부 전원이 시 주석의 핵심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다른 파벌 출신들은 모두 탈락했고 공산당 중앙정치국에서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수사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받은 6억 원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언급하며 국회를 무시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 없이는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를 재차 거부했고 대통령실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최근 제빵공장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SPC그룹의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도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머리를 숙인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인데 정부는 내일부터 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채권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최고 신용 등급인 AAA 회사채와 공사채도 발행에 실패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50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어음 결제는 지자체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집값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서울 일부 지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90%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뛰어넘은 곳들도 속출하면서 깡통 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공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최고 지도부 모두를 자신의 측근으로 채우면서 시 주석은 1인 천하를 확고히 구축했습니다. 계파별로 안배하며 서로를 견제하던 중국 특유의 집단 지도 체제는 와해됐습니다. 첫 소식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집권 3기를 이끌 최고 지도부가 기자회견장에 차례로 들어옵니다.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며 3년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이 가장 먼저 입장합니다. 그리로 리창과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실상 리시 등 6명의 상무위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 주석의 비서실장 출신인 리창을 비롯해 차이치 딩실상 리시는 시자진으로 불리는 시 주석의 핵심 측근으로 새롭게 최고 지도부에 진출했습니다. 입장 순서로 밀어봤을 때 2인자로 등극한 리창은 내년 3월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자리를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恪尽职守，勤勉工作，绝不辜负党和人民重托。 최고 지도부 7명 모두 자신의 사람으로 채우며 사실상 1인 천하의 시작을 알린 시 주석.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3년임에 성공한 데다 독보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면서 최소 15년 이상의 초장기 집권에 문턱을 넘었습니다. 외신들도 시 주석이 마오쩌둥 시절 이후 볼 수 없던 수준으로 권력을 집중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그러면 오늘 중국 최고 지도부 선출 결과에 대해 베이징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조 특파원, 최고 지도부가 시 주석 측근들 일색입니다. 현지에서 예상이 됐던 건가요? 전원이 시 주석의 복심으로 채워진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가장 의외였던 건 후추나 부총리입니다.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으로 이번에 최고 지도부에 들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상무위원은커녕 그 아래 단계인 정치국 위원으로도 뽑히지 못하면서 권력 핵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장점인 전 주석 계열의 상하이방 그리고 공산당 원로들의 자제 계파인 태자당도 사라지면서 시진핑 집권 3기는 그야말로 시진핑 원팀이 됐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폐막식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이 먼저 퇴장하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지도부 구성과 연관이 있었을까요? 네, 후 전 주석은 시진핑 주석의 직전 최고 지도자로 공청단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말씀하신 후 전 주석의 갑작스런 퇴장은 행사장 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 전 주석은 나가기 전 시 주석에게 짧게 말을 건넸고 이어서 옆에 앉은 리커창 총리의 어깨를 가볍게 치고 나갔습니다. 공교롭게도 리커창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왕양 두 사람 역시 공청단 출신이면서 어제 발표된 중앙위원 인사로 퇴진이 확정된 인물들입니다. 때문에 후 전 주석이 폐막식 도중 자리를 뜬 것은 공청단 출신 인사들의 잇따른 낙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먼저 일어났다고 적극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외교 정책, 그러니까 한중, 미중 관계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먼저 미중 관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진핑 3기엔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 통일은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한마디로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위해서라면 미국과의 경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에 맞서는 미국 역시 동맹국들과 연대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한중 관계의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은 협력 관계인 우리나라가 각종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외교적 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를 배제하고는 동북아 질서 유지가 수월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안별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관심은 김 부원장의 입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받은 돈 6억 원의 성격과 사용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돈을 받았다는 추가 증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첫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최종적으로 받은 돈 6억 원의 성격과 사용처를 밝혀내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김 부원장이 지난해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조직 관리용으로 자금을 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했고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중책을 맡았던 만큼 이 대표의 인지 여부가 수사 쟁점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에 이 대표의 지시, 묵인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이 모두 현금인 만큼 검찰은 김 부원장의 진술이나 제3자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검찰 간부와 이야기가 다 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 김용 부원장에게 들었다는 말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런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간부로 지목된 이정수 전 지검장은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대선 자금 의혹 수사 상황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사람이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압수수색 다음 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에게 입원을 종용했다는 내용을 검찰에 밝혔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정 실장이 검찰 고위 간부와 이야기가 됐고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해당 검찰 간부로 지목된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과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라고 한 사실도 없고 10월 1일 유 전 본부장을 병원에서 체포해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수사팀과 검찰의 명예와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파장도 큽니다. 법조팀 오지혜 기자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 폭로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요? 네, 일단 저희 취재진 유 전 본부장 육성 인터뷰 단독으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유 전 본부장 야당에서 주장한 검찰 회유서를 부인하며 무언가 또 폭로할 게 있다고 이렇게 추측을 낳을 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받는 게 맞잖아요.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은 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과 위례 개발 사업 외에도 이 대표가 관여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개발 사업, 그러니까 백현동 특혜 의혹, 또 백현동 판박이로 불리는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서도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 기자가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유 전 본부장이 근무하는 곳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태니 유 전 본부장 여기서 근무한 횟수가 무려 8년이나 되거든요. 공교롭게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뒤부터 함께했고요. 이 대표가 경기지사가 된 뒤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뤄진 이 대표의 선거를 도우며 이 대표 산하 지자체 기관 업무 진행 과정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였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검찰이 모두 유 전 본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표는 전면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 양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한번 오 기자가 전망해 봤죠. 네, 간단히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대표 주장대로 유 전 본부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이때는 이 대표 법적 또 도의적 책임에서 모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을 대선 자금이라고 둔갑시킨 거라면 법원이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잇따라 발부하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럼 나머지 한 가지는 유 전 본부장이 사실을 말했고 이 대표는 알고 있었다. 이 가능성은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의 지시 또는 묵인하에 유 전 본부장 말대로 김 부원장이 대선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관건은 유 전 본부장 등 관계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 여부입니다. 검찰은 일단 돈을 전달하며 당시 남욱 변호사가 쓴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외에도 추가 증거, 그러니까 통신 기록 등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바뀐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들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그 증명력이 높아진다고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전진상 실장에게도 5천만 원이 건너졌다. 그렇다면 다음 수사 대상이 정 실장이라는 전망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해봤는데 예. 정 실장은 저희 해당 보도에 대해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밝혔긴 했는데요.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그 시점 2014년을 좀 주목하고 공소시효를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다만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운용, 관리 등은 김용 부원장이 담당한 만큼 정 실장은 대선 자금 수사보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문제로 아무래도 먼저 성남지청에서 먼저 소환되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언급하면서 국회 무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없이는 모레 국회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 했고 대장동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촉구했습니다. 먼저 원중희 기자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정연설을 내걸고 문제 삼은 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입니다.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대국회 사과를 촉구합니다.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에게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에 대한 입장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조작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는 조작 수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민주당은 다만 특검은 시정연설과 연계짓지 않고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구체적인 시정연설 보이콧 방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화답이 있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맞불을 놨습니다. 대장동 특검 요구는 재차 거부했고 만약에 민주당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가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제안을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민주당의 절박함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제대로 수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요구 자체가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다. 만약 민주당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예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과 여부에 따라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민주당을 향해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게 아닌 국회의 책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SNS에 국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쯤에서 그만하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가 여야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고 윤 대통령의 사과 요구엔 여당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쌍방울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3년 동안 쌍방울 법인카드를 3,000번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김정민 기자입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검찰의 수사를 오해라고 말하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지만 지난 1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해를 잘 설명할게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검찰이 파악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공소장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3,000번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모두 1억 9,900만 원입니다. 또 2019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모두 1억 100만 원을 받았고 차량 3대를 제공받아 1,8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이 전 부지사가 모두 3억 2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 중 2억 6천만 원은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경험이 있던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와 역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20대 근로자가 사망했던 SPC그룹의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였습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머리를 숙인 지 이틀 만입니다.
노동부는 SPC 전체 계열사에 대해 강력한 기획 감독에 나섰습니다. 이재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샤니 제빵 공장입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이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오른쪽 검지가 기계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좀 파악을 하셨는지. 현재는 확인 중인데. 해당 작업자는 빵 상자를 검수한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빵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잘못 올라가 있어 이를 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가락을 빼려고 했는데 플라스틱이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손가락이 껴가지고. 이후 인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고 당시 2인 1조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안전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해당 라인의 작업을 모두 중단한 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직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한다면 이런 사고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 배합기 안으로 작업자의 상반신이 빨려 들어갑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영상으로 덮개도 없고 자동 멈춤 장치도 없으면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사고입니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작업 효율을 높이려고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작업자 편의성도 있으니까 그거를 굳이 달거나 아니면 달아달라고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지 않으시고. 그렇다 보니 작업자들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실태를 파악해보니 최근 5년간 식품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고용부는 내일부터 6주간 전국 13만 5천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처음 3주간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3주간은 4천여 개소를 불시에 단속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안성에서 일어난 물류창고 추락사고 사망자는 1명 더 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명. 경찰은 5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안성의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4층 일부가 무너져 5명이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한 현장입니다. 2명이 숨졌고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국인 여성 근로자 1명이 결국 오늘 아침 숨져 이번 사고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모두 50여 명으로 이번 사고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둔 현장 소장을 비롯해 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붕괴 약 4시간 전 무너진 4층을 떠받친 철로 된 기둥이 휘어지며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졌다는 공사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 내용의 진위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사고에 대해 어떠한 과실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공사를 맡았던 안찬규 시공사 대표는 현장을 찾아와 사과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수도권 주택가 일대에서 인터넷 복권을 모방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가맹점 수는 70개가 넘고 최근 한 달 사이 베팅된 금액이 5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굳게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사무실 안에는 모니터마다 게임 화면이 띄어져 있고 가방 안에는 돈다발이 가득합니다. 여기 돈 여기 다 있어요.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조직원 14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도권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가맹점만 70여 개에 달합니다. 일당은 이곳 영등포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가맹점주들을 불러 게임장에 관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점주들은 주택과 상가 건물에 간판을 달지 않고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게임장에서는 불법 파워볼 사이트를 통한 베팅이 이루어졌습니다. 파워볼은 5분마다 추첨되는 공 6개에 적힌 숫자나 그 합을 맞추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복권으로 로또와 유사합니다. 정식 영업을 하려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워볼은 1일 구매 한도가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가 파워볼은 배팅 금액의 한도가 무제한으로 24시간 영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여과 없이 사행심을 조장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불법 파워볼에 약 56억 원을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한 일당 중 7명을 구속시킨 경찰은 해외에 은신한 사이트 제작자 등 공범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대장동 수사가 대선 자금으로 확대되면서 정치권 특히 민주당이 조금 뒤숭숭한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뒤숭숭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당 지도부 오전 11시, 오후 1시 반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를 조작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하며 똘똘 뭉치고 있는데 의원들과 얘기를 해보면 약간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면서 상황의 불안정성, 불투명성이 상당하지 않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예. 어제 김혜영 전 의원의 발언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내려올 때가 됐다는 취지의 발언. 여기에 대해서 좀 파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성격인데요. 예. 어제 SNS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그만하면 됐다.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시라. 이런 글을 올린 뒤 기회주의자다, 구역자다 이런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기자회견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는 일방일 뿐입니다. 섣부른 예단에 따른 입장들이 함부로 표명되어서 당내 분란을 야기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격앙돼 있는 모습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예. 민주당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걸 차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공적 조직인 당이 너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에 올인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야속하긴 하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모르는 건 김 전 의원도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다른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설 때 이미 예견됐던 일 아니냐면서도 이재명 측근까지 당이 방어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내일 또 국회가 열리면은 이런 여야 대치가 더 심해지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국정감사 사실상 끝이 나는데요. 내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석할 예정이고 국방위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자금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참석해 여당 의원들과 맞닥뜨릴 예정입니다. 모레는 윤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지 않더라도 피켓 시위, 야유 등 험난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른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또 여가부를 비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SNS에 여성가족부는 세금 약탈 면허 인증기관입니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에 참가한 단체를 여가부가 지원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권 의원이 다시 한번 여가부의 예산 지원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겁니다. 권 전 원내대표 비판의 여가부는 즉각 몰랐다 이런 취지 해명을 내놓으면서 정치적으로 사용된 보조금이 확인되면 환수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연일 비판 이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실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CI라고 해가지고 정체성을 나타낸 상징 체계 이런 걸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지 5개월 만인데요. 직접 보시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건물을 배경으로 하고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국화인 무궁화를 형상화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는데 이는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 홍보에 힘을 쓰라고 했던 말, 그 연장선상일까요? 네, 대통령실은 국정 홍보에 연일 힘을 쏟고 있습니다. CI를 공개한 것도 또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약칭 사이다 코너를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 담았습니다. 가짜뉴스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회복에 걸림돌이라는 판단이 깔린 건데 이런 변화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채권 시장에 얼어붙으면서 최고 신용 등급인 AAA 회사채와 공사채조차 발행에 실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긴급 회의를 열어 5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한 어음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채무보증 미이행으로 터진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은 그야말로 돈맥경화로 빠져들었습니다. 최고 신용 등급인 AAA 회사채는 물론 한국전력과 도로공사를 비롯한 공사채조차 채권 발행에 실패할 정도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AAA도 디폴트가 날 수 있다는 거를 강원도가 보여줬잖아요. 사업성이 높은 둔촌 주공아파트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사업비 7천억 원 조달에 실패하자 건설사들도 현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똥은 증권사와 건설사를 넘어 자금 유동성이 비교적 좋은 대기업까지 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확실하게 나서야 될 텐데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차안 발행도 안 되고 신규 발행도 안 돼. 상황이 심상치 않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50조 원이 넘는 정책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회사채 CP 매입을 재개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펀드 자금 요청 작업도 속도를 내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소송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에 대해서는 이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 속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 자금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에선 전세값이 매매가를 뛰어넘은 곳도 있고요. 서울에서는 매매가에 거의 근접한 곳도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침체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저층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입니다. 이곳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91.2%로 전월 대비 6.6%포인트 오르며 처음으로 90%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집값은 3달 연속 떨어졌는데 지난달보다 낙폭도 3배 넘게 커졌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가에 가까워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 커졌습니다. 거의 이제 매매가와 거의 비슷한 정도 전세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요. 매매 가격이 하락이 되면 이제 그때 좀 위험할 수 있다. 지방에선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 높은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와 경북 구미, 경기 이천 등의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국 아파트 9월 전세가율은 75.2%로 8월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울 25개구 아파트 가운데 서울 중구는 전세가율이 무려 16%포인트 치솟아 78.6%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깡통 전세 피해도 확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대한 MBN의 연속 보도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는 딩크족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들의 속마음을 전남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1992년 1.76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2000년 1.48명으로 2012년 1.3명으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초혼이 늦어지고 있고 난임 시술이 많아지고 있지만 결혼을 한 뒤 출산을 하지 않는 이른바 딩크족의 증가는 저출산의 한 원인입니다. 결혼 8년 차인 40대 이 남성. 결혼 전부터 딩크족이 되기로 결심한 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잘 키우지 못할 바엔 굳이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인데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부동산 문제라든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생기면 사실 그 일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15년 넘게 하면서 약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상황. 특히 빠르게 퍼지고 있는 출산 거부 움직임을 돈만 쓰는 정책만으로 막기에는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현금 급부형의 우리 출산 정책들 많이 쓰잖아요. 아기 낳으면 돈 줄게 하는. 사실상 이제 가성비가 조금 낮죠. 낮아서 기성세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철학이나 인식들로는 먹혀들지 않거든요. 문화적인 트렌드로까지 안착된 거 아니냐, 저출산이라는 게. 아울러 육아에 대한 부담과 경력 단절의 고민이 여성들에게 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심한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MBN과 동아시아연구원은 내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한일 신시대를 향하여를 주제로 제3회 외교전략 심포지엄을 엽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이 축사로 참여하고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타케다 료타 자유민주당 중의원이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현안을 놓고 맞서 토론을 벌입니다. 오늘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절정에 이른 오색 단풍 즐기기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는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12도 안팎으로 시작했던 아침 기온은 내일 6도로 출발하며 무척이나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내일은 14도, 모레는 16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에 내린 비는 저녁 사이 대부분 그쳤다가 내일 오전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을 따라서는 최대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14도, 대전은 1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하는 추위가 더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고요. 시간당 최대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지속되며 대기의 건조함이 더해질 텐데요. 가을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요즘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